자, 오늘 자전거 도둑 우리 하경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이 주인공의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그 고급차라고 말하는 차를 이렇게 흠집을 조금 내게 되었잖아. 근데 여기서 5천 원 내라고 막 어른이 애한테 막 화를 냈잖아. 너희가 만약 이 주인공 같이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세진이. 나도 이 주인공처럼 자전거를 들고 도망가서 같이 일하는 그 사장님한테 이것 좀 풀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서 돈을 안 내고 다시 탈 것 같아. 사랑이. 나는 일단 부모님을 모셔올 것 같아. 큰 돈을 내가 감당 못하니까. 민정이. 내가 만약 수나미의 경우였다면 주머니에 돈이 10,000원이 들어있었잖아. 그 돈 중에 그래도 일단 내가 도망가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냥 일단 돈을 낸 다음에 한동안 월급을 안 받고 일을 해서 그 5,000원을 주인 아저씨한테 갚을 것 같아. 세인이.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세연이. 나는 주인공처럼 나도 자전거를 들고 도망갈 것 같아. 왜냐하면 일단 주머니에 10,000원이 있긴 했는데 그 돈이 약간 부모님한테 그 돈을 벌어오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래도 여기 책에서 나오지만 이 돈만은 꼭 지켜야겠다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나도 사실 자전거를 갖고 어떻게 도망가거나 하지 못했을 것 같은 게 왜냐면은 길 가다가 왠지 잡힐 것도 같고 그리고 빠르게 달아나지도 못할 것 같아서 그건 못할 것 같고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을 조금 준 다음에 그 주인한테 그걸 갖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썼을 것 같아. 여기서 몇 번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감옥에 가게 되었잖아. 그래가지고 경찰에 끌려가게 되었잖아. 근데 여기 주인공은 풀어달라고 하면서 거기 앞에서 뭐 빵도 갖다가 하고 면회도 많이 하고 막 그러면서 엄청 열심히 풀어달라고 막 했잖아. 너희라면은 이렇게 이 남편의 말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다면 남편이나 배우자나 가족이 그랬다면 너희는 어떻게 행동할 거나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 하경아, 제인. 잠깐만. 하경아, 갖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야? 책 좀 보여줘봐. 너가 본 책하고 친구들이 본 책하고 다른 거 아닌가? 없어요, 그 이야기. 요 책인데. 하경이가 갖고 있는 책 안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어. 자전거 도둑하고 또. 자전거 도둑하고 제목만 얘기해. 아저씨 혼자하고 겨운 아들이랑 조그만 체험기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들어있어요. 논술워 그거. 하경이가 그 출판사가 달라가지고 네. 여기는 자전거 도둑하고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시인의 꿈, 옥상의 민들레꽃, 할머니는 우리 편, 마지막 임금님이라는 작품이 들어있는데 하경아. 그거 넌 어디 출판사야? 그 출판사는? 저 휴이넘? 아, 휴이넘이요. 그 이후에 또 새로 나온 책인가 보네. 선생님은 다림 출판사 책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하경아.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 하경이하고 지금 겹치는 게 자전거 도둑 작품만 겹치고 있거든? 자전거 네. 도둑 관련해서 하경이 더 할 얘기 있어? 아니요.
없고. 자, 그럼 다음 세진이 진행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 제인이. 나 조금 전에 무슨 말인지 못 들었는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 웬만하면 다. 제인아, 하나만 한 얘기 하지 말자. 웬만하면 다라고 하지 말고 콕 집어서 그나마 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걸 갖고 얘기하고, 아까도 너가 잘 모르겠는 이거 잘 모르겠는 거 아니야. 선택의 문제지. 너가 이 주인공처럼 행동할 건지 아니면 뭐 싹싹 빌 건지 아니면 돈을 낼 건지 선택의 문제인데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너가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라고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지난주에도 얘기했으면 그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제인이가 이 답이 있는 문제여갖고 네가 책을 제대로 뭐 잘 이해를 못했거나 그래서 모른다면 쌤이 이해가 가. 근데 이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거든 선택을 해서 얘기를 하라고, 제인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네가 모든 거 다 이러면 하나만 한 얘기지. 어느 게 가장 인상 깊었다는 얘기는 그래도 그 중에서 한 작품이라도 네가 얘기를 하고 그것이 그나마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더 인상 깊은 이유를 얘기하면 된다고. 그런 연습을 하는 거라고. 그러려고 지금 제인이가 여기 와 있는 거라고, 제인아. 그리고 이 얘기를 쌤이 지금 몇 주째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자, 다른 사람 먼저 하고 제인이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인이 다른 사람 시켜. 민정이. 나는 147쪽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임금님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인상이 깊었어. 왜냐하면 이 나라가 되게 특이한 게 그 임금님보다 행복하면 안 되는데 행복해야 된다는 거잖아, 헌법이. 근데 어떤 남자가 임금님보다 행복했다는 이유로 나중엔 결국 독배를 받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아내랑 아이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해서 결국은 임금님이 그 독배를 뺏어서 마셔버리잖아. 그게 되게 어리석어 보여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 사랑이. 나는 그 옥상의 민들레꽃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 왜냐면 이게 엄마가 되게 뭔가 분위기를 따르는 사람 같은데 이런 엄마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속상했다는 그런 말이 좀 많이 이해돼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 세연이. 나는 뭐였더라? 옥상의 민들레꽃이었나? 그 이야기가 가장 제 기억에 남았어. 왜냐하면 그 민들레꽃이 자살하는 걸에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어른들이 아이의 말은 안 듣고 무시하고 약간 그러는 게 약간 요즘 사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았어. 하경이도 할까요? 하경이도 하경이가 읽은 책 중에서 하나로 할 수 있겠네, 이 질문은. 네. 하경이. 사실 아는 것 중에서 난 사실 자전거 도둑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긴 한데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책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나는 여기서 겨운 아들이란 이야기인데 거기서 그 아내가 그 남편이랑 잘 안 맞아가지고 혼자 여행을 가게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 주인공이 만난 사람 중에
절레절레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절레절레 하는 할머니를 보고 그 사람이 위안을 살짝 얻는 약간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이 인상이 깊었어서 이 이야기를 고른 것 같아. 제인아, 기억났어? 생각해봤니? 제인이. 나는 그쪽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인상이 깊었어. 이야기의 시작을 알려주니까 나도 민정이랑 비슷하게, 마지막 임금님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어. 왜냐면, 남자를 보고, 이 임금님이 너무, 남자가 자신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되게 질투하고 많은 걸 뺏어가고 마지막에는 독배까지 주었는데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면서 마지막까지도 임금님보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서 임금님이 대신 그 독배를 마시고 죽는 이 임금님의 어리석음이 기억에 남아서 나는 이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어. 선생님은요? 네, 저는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목부터가 달걀은 달걀로 갚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일단은 호기심을 자극했고,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시골 아이들이 서울로 이렇게 수학여행 비슷하게 갔는데 오히려 무시당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한 아이가 그거를 이렇게 복수할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내세운 어떤 그런 지혜로운 해결책, 오히려 그 서울 아이들, 도시 아이들이 시골 아이들보다 더 부족한 것도 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는 그 도시는 좋은 거고 시골은 뭐 후진 거고 이런 식으로 도시에 대한 열등감, 뭐 선진국에 대한 열등감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과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뭐 단지 시골이 좋다가 아니라 서로 다르고 또 서로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등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이라는 작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임금님에 나오는 이 사나이가 임금님이 많은 것을 뺏어가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만약에 너희가 이 사나이였더라면 임금님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을 모두 뺏어간다면 너희는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 자, 민정이. 잠깐만, 우리 하경이가 책이 달라가지고 하경이를 위해서 마지막 임금님 스토리를 간단하게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하경이가 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면 되고, 뭐 힘들면은 그냥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됩니다. 마지막 임금님에서 아까도 친구들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나라는 특별히 가난하거나 특별히 불행한 사람 없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다들 행복하게 잘 사는 좋은 나라였어, 좋은 나라. 그런데 그 나라 임금님이 그걸 흐뭇하게 생각했는데, 그 나라는 특이하게 딱 하나 규칙이 있는데, 임금님 자신보다는 행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단 임금님보다는 조금 덜 행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법이 있는 그런 특별한 설정입니다. 그런데 임금님 눈에 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행복을 뺏어서 자기보다 좀 행복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그 사람이 이른바 그 지방의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장 비슷하게 작은 동네의 우두머리였어. 그러니까 그 작은 동네 우두머리 그 권력을 뺏어버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조금 뒤에 잠깐 슬펐지만 또다시 행복해하는 것들을 보면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넉넉해서 그렇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이 재산도 다 뺏어버려.
그리고 가난해져.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조금 한 것 같았는데 또 금방 행복해져. 물어봤더니 가족들이 서로 우리가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 가족들을 다른 나라로 국외 추방, 내쫓아버려. 가족들과 헤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그 사람이 외롭고 힘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또 조금 있다가 가족들은 헤어져 있지만 다시 만날 희망을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임금님이 화가 나서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려. 그 희망을 없애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제 슬퍼하긴 했지만 또 잠시 후에 이 사람이 또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외롭고 가난하지만 대신 누구도 책임지도 않아야 되고 뭐 아무거에도 매이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야. 그걸 알고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너를 그 자유롭게 놔둘 수 없다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또 가둬. 감옥에 가두니까 이 사람 또 불행할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그 고통을 노래로서 승화시켜서 예술로 승화시켜서 또 행복하게 지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금이 그렇게 하면 또 못하겠다 해서 그 사람에게 결국 독배를 내려서 먹고 죽으라고 그래. 그럼 이제 너 불행하지 않냐 했더니 이 사람이 내가 이 독배를 마시면 죽어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으니 행복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는 이제 임금님이 너가 행복해지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면서 그 독배를 자신이 마시고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야. 요 이야기 마지막 임금님이라는 그 스토리가 확인이 됐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세진이가 질문한 것들은 만약 여러분이 이 책에 나오는 그 사람이라면 그래서 임금님으로부터 이렇게 갖가지 일을 당했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하겠는 건가가 세진 질문이었던 거지? 네. 세진 진행해. 아까 누구 시켰지? 민정이요. 나라면 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되게 불행했을 것 같아. 왜냐면 가족들과 다시는 못 만나고 내가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당장 무슨 이상 그런 권력도 없는데 다 있었는데 다 빼앗겼으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것보다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또 임금님이 독배까지 내리니까 진짜로 너무 임금님이 밉고 임금님이 원망하면서 되게 불행했을 것 같아. 하경이. 나도 사실 안 불행할 거라고는 사실 하지 못하겠어. 왜냐면은 사실 그냥 조금 그 친구가 이사 가는 것도 슬프고 누구랑 헤어져야 되는 것도 슬픈데 이렇게 가족과 다 헤어지고 자신이 있었던 돈이나 명예 같은 것도 다 떨어졌으니까 되게 힘들 것 같아서 나는 이 사람처럼 계속 긍정적이게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볼 것 같아. 제인이. 모르겠어. 재인아, 이것도 모를 거 없어. 이것도 모르겠다고 답하면 안 되는 거야. 누가 너 지금 갖고 있는 컴퓨터도 뺐고, 너 갖고 있는 안경도 뺐고, 너네 가족들과 너 헤어지게 하고, 그럼 네 마음이 어떨 것 같냐고. 그 모를 게 아니지. 어떻게 네가 모를 수가 있니? 네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너밖에 모르는 거야, 재인아. 우리는 몰라. 너는 알아. 네 마음인데. 재인이가 그 상황을 생각해보고 네 마음이 어떨 거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시간이라고, 재인아. 그 답은 너밖에 모르는 답이라고. 근데 네가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니?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세진이가 질문하는 순간 너는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지. 대답을 생각하고. 좀 이따 다시 시키고 먼저 다른 사람도 시키자. 세연이. 마이크 켜보세요. 나는 되게 약간 속상하고 임금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보다 행복해도
그거 임금님한테는 영향이 되지 않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갖고 있는 명예나 재산, 가족 이런 걸 다 뺏겨버렸는데 되게 화나고 약간 분할 것 같아. 사랑이. 아니, 일단, 명예나 그런 지위나 재산을 빼앗는 것까진 괜찮겠지만, 가족부터는 약간 화가 나기 시작할 것 같아. 왜냐면, 가족은 그래도 좀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런데, 그런 의지한 사람을 뺏겨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부터 좀 화가 나고, 그렇게 내가 당하고 나면 뭔가 멀리 퍼뜨리는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멀리 퍼뜨려서 약간 임금님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거를 쓸 것 같아. 하경이. 했었나? 아, 제인이. 음, 음, 이나 내가 먼저 할까? 나였더라면 나도 하랑이랑 비슷하게 재산이나 무슨 명예나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것까진 참을 수 있는데 같이 함께하고 키워주신 가족하고 이 가정을 잃어버린다는 거 아주 슬퍼서 진짜 죽고 싶을 심정까지 이르렀을 것 같아. 제인이. 음. 나도 슬플 것 같아. 가족을 잃어버린다는 게. 선생님은요? 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몇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이 사람이 임금님이 자기보다 행복한 것이 그 법을 어긴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자꾸 빼앗아가는 걸 알면 그러면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 될 텐데 쉽게 말해서 쇼를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자기가 더 행복하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불행을 자초하는지 일단 합리적으로 일단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동화기 때문에 이렇게 썼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누가 뭐 여러분이 화가 날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했더라면 그걸 저항하고 맞서 싸우는 게 보통의 어떤 그런 사람의 심리 아닌가 싶은데 왜 그는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는지도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부럽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면 이른바 정신승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경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만약에 전학을 가면 그것도 내가 슬플 거다라고 했는데 만약 이 사람이라면 물론 친한 친구가 전학 가는 건 슬프지만 이제 친한 친구 대신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됐으니 행복해요 라고 말했을 거라는 그 부분에서 그런 정신승리가 가능한 어떤 그런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당초 처음에 나한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세상에 우리가 빈손으로 공술의 공수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나는 어떤 그런 표현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들이 사실은 원래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원히 갖고 있을 것도 아니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슬퍼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정신 승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동의할 수 있으나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움켜쥐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마음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처럼 더 행복하다고 할까라는 부분들에서 솔직히 그럴 자신 없고 많이 그 안타깝고 불행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맞서 싸울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지킬 건가 왜 그럴 건가 뭐 이런 부분을 더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 하나 더. 여기 시인의 꿈이라는 이야기에서 시인은 이 세상을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나눈다고 했는데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시는 쓸모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쓸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자, 하경. 요 부분도 하경이가 그 동화집에 실려 있지 않아서 시인의 꿈 이야기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이거는 아주 잘 사는 아파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낡고 허름한 그런 집들은 다 사라진 잘 사는 어떤 그러한 동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인데 거기에 어느 날 아주 허름한 차 뭐 그런 곳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한 아이가 그 할아버지의 삶이 궁금해서 찾아가서 그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할아버지 말씀인즉슨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들, 곤충 같은 걸 보더라도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들은 살려두고 나머지 이제 해충이라는 것들은 뭐 없애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해충을 없애다 보니까 해충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곤충들이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런 세상들 그렇게 되어버렸다. 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다 포장해버리고 막 이래서 식물들도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걸 구별하면서 시라는 것도 당장 돈 버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쓸모 없는 것이어서 시인들도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이 할아버지는 자신은 시인으로서 계속 살려고 그런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시라는 것들도 이른바 그 쓸모 있는 시라는 거는 뭐 화재 예방에 관한 시 아니면 무슨 뭐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 뭐 이런 식으로 이른바 공익적인 캠페인에 관한 시는 쓸모 있는 거. 근데 그거 외에 뭐 사랑을 노래한다던가 비 오는 날에 뭐 이렇게 애잔함, 쓸쓸함을 노래한다던가 이런 거는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는 쓰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 시인의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진행해 세진님. 하경이. 사실 시인이 쓸모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시. 시? 하경이가 봤을 때 시가 세상에 쓸모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라는 이 이야기 설정에서는 사람들 세상에 시가 쓸모 없다고 그래서 더 이상 시를 쓰지도 않고 시를 읽지도 않는 어떤 그런 사회로 바뀐 미래 사회를 가정하고 쓴 동화입니다. 사실 나는 시가 쓸모 있는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사실 시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무슨 사고력 이런 거를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순전히 세상에서 꼭 너무 막 활용성 있는 그리고 뭔가 쓸모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너무 활용도가 없어도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뭐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나는 시도 쓸모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제인이. 나도 시가 쓸모는 있다고 생각해. 무언가 시 때문에 약간 인생이나 미래 같은 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하랑이. 나는 여기에서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으로는 쓸모가 없지만 그 대신 사람들이 심심하거나 할 일이 없을 때,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조선 초기인가 아무튼 그쯤에 뭐 탈놀이나 탈춤이나 산소리 같은 게 생겨났잖아. 그때처럼 사람들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는
시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측면에서는 시가 쓸모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세연이. 나 문제를 잘 못 들었는데 얘기해 줄 수 있어? 이 시인의 꿈이라는 책에서 시인은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으로 나누는데 너희가 생각하기에 시인은 쓸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쓸모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나는 시는 쓸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약간 약간 어떤 부분에서 의욕이 없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을 약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면들에서도 시는 약간 사람들, 막 기분이 우울한 그런 사람들의 기분을 괜찮게 해줄 수 있고, 약간 사람들 감성적으로 채워줄 수 있으니까 시는 쓸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기에도 시인은 우리가 가끔씩 심심할 때마다 읽으면 또 재미도 있고 거기에는 많이 감성적인 표현들이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보고 배울 만한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도 많이 도움이 돼서 나는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선생님은요? 네, 요즘에 이제 그 얘기되는 것들 중에 이른바 쓸모 없음의 쓸모라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쓸모 없음이 쓸모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모순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그동안 우리는 뭐 여기서 말하는 쓸모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돈 되느냐, 돈이 되느냐,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점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른바 시 읽지 않는 사회, 뭐 시를 넘어서 우리가 책 읽지 않는 어떤 그런 사회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집도 과거에는 많이 팔렸었는데 지금은 시집도 잘 팔리지 않고, 물론 책들 자체가 별로 많이 팔리지 않지만,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시는 쓸모가 학교 교과서에 나오니까, 시험 봐야 되니까, 뭐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했던 대로 시가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시를 읽으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시를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시를 읽으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렇다면 그건 역시 중요한 쓸모가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더 넘어서서 과연 그러면 그런 쓸모조차도 없으면 그럼 없어도 되는 건가? 예를 들면 뭐 게임하는 거, 그런 부분들에서 그 게임을 해서, 물론 게임도 쓸모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쓸데없는 짓, 쓸모없는 짓을 뭐하러 하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뭐 농담 따먹기, 희덕거리기, 수다 떨기, 이런 쓸모없는 일을 통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무슨 웹툰 보고 있거나 이러면은 뭐라고 그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뭐하라고 그래? 공부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과연 웹툰을 보고 음악을 듣고 친구랑 수다 떨고 여러분들이 뭐 지나가다가 갑자기 멍 때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쓸모없는 것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물론 대다수의 어떤 그런 생각들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정해놓고 그 의미 있는 일을 향해서 열심히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게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중요한 생각이었어. 근데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진짜 그래야 돼?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도대체 쓸모있다는 건 뭐야? 쓸모있고 쓸모없음을 누가 정하는 거야? 왜 그걸 그 사람들 마음대로 정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어떤, 그리고 과연 쓸모없이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문제 제기까지 하더라는 얘기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 건가? 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를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하고, 시를 통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라는 부분에서 그런 분은 시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선생님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일부러 그 여러 책들 중에서 꼭 한 학기에 한두 권씩은 시집을 선생님이 일부러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시를 읽는 어떤 그런 시간들에서, 시가 인류의 역사에서 처음 시작된 문학이고 그것들이 내려놓았던 그런 전통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시가 의미가 있는데,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 외에 다른 것 역시 과연 꼭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누구였어? 하랑이? 하랑- 문정이? 하랑이? 다음이 저의 저예요? 어, 자전거 도둑에서 주인공은 주인공은 도둑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도둑이 아니라 생각해? 인정이. 나는 도둑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자기 자전거였어도 그 돈을 내고 되찾아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져갔으니까 그 차 주인은 그만큼의 손해를 본 거잖아.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손해를 보게 하고 결국 훔쳐서 다려간 거니까 도둑질을 한 거니까 도둑이라고 생각해. 석연이. 나도 도둑이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사실 도둑질이란 건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맞지만, 자기 물건이었어도 사실 요구하는 걸 합의하고 뭐 5,000원 대신 3,000원으로 뭐 합의를 하거나 그러고 나서 조금만 내고 가져갔거나 아니면 가져가도 된다 했을 때 가져갔으면은 사실 도둑이 아닌 건데 완전 도둑이라 할 순 없지만 사실 그냥 돈을 안 주고 그냥 튄 거니까 도둑이 아니었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세인이. 음, 내가 뭐 나쁜 짓은 하긴 했으니까 나쁘다고 생각. 혜진이. 나는 도둑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차를 흠짓을 내고 자기 자전거를 그리고 몰래 훔치면 그 돈도 갚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는 거니까 도둑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민정이. 아, 맞다. 네. 세연이. 나도 그 쓰나미는 도둑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거는 쓰나미가 그 자전거를 찍은 건 아니 그 차를 실수로 자전거로 찍은 건 실수였잖아. 그래도 아예 도둑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쓰나미가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어, 도둑은 아닌 것 같았어. 나도 세연이처럼 도둑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빛을 그냥 돈을 안 내고 그냥 도망간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 왜냐하면 자전거 그냥 담보로 자전거를 묶어놨잖아. 그런데 그걸 들고 그냥 튀었으니까 돈을 안 내고 그냥 튀었으니까 그냥 돈을 안 갚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선생님은요? 뭐 저는 이렇게 제가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일단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차 주인이 자전거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물쇠를 잡는 것 자체가 일단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차 주인이 물론 자기 차에 대해서 변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런 조치 요구를 하고 그 돈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쓰나미의 자기 자전거 아닌 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뺏어가지고 뭐 찾아오라 이거 자체가 일단 불법인 거고
그러면 그 불법으로 빼앗긴 물건은 그냥 되찾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쩌면 자전거 도둑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법적으로는. 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정확히 뭐 이렇게 법률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 그 주인 아저씨는 사실은 경찰서에 얘기해서 이 애가 순수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내면 해결돼야 되지만, 얘가 미성년자고 그러면 그 주인하고 보호자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속에서 이 사람 자체가 잘못한 거고, 자기가 빼앗긴 거를 어쨌든 자기가 찾아온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자전거 도둑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자기 자전거로 인해서 상대방에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해 끼친 거를 배상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거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학교가 진행하면서 선생님한테 시킬까 봐 선생님이랑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서 고민을 열심히 했었는데, 선생님이라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자전거 가게 주인에게 가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이제 따져볼 게 많습니다. 그 자전거가 넘어져서 그 차를 다치겠는데 그 차가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이른바 불법 주차였을 경우에 또 이렇게 그 배상되는 그런 금액들이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그게 또 얼마만큼 또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따질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어린이 입장에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에게 나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뭐 이 책 수나미처럼 우선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너그럽게 봐달라고 하는 거가 우선이겠지만, 그게 통하지 않으면 그건 어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98쪽에 시인 할아버지가 시인의 꿈은 가슴이 울렁거리는 사람과 만나는 거란다라고 하는데, 왜 시인의 꿈은 가슴이 울렁거리는 사람과 만나는 거라고 했을까? 세연이. 왜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했을까? 아니, 자, 네, 시인의 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시인의 꿈은 가슴을 울렁거리는 사람과 만나는 거란다라고 98쪽 제일 마지막 문장이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아이야 고맙다. 할아버지가 이제부터 말을 얻어다 시를 써도 늦진 않겠구나. 시인의 꿈은 가슴이 울렁거리는 사람과 만나는 거란다라고 마지막 문장에 되어 있는데, 그 문장에 대해서 왜 시인의 꿈이 가슴이 울렁거리는 사람과 만나는 것일 것인지 그 이유 까닭을 묻고 있는 거지, 하랑아. 네. 나 좀 더 생각해보고 얘기해도 될까? 그래. 세진이. 나는 가슴이 울렁거리는 사람은 좀 감동을 좀 많이 받고 그런 시들을 많이 받아들이니까 시인들이 시를 들려줄 때마다 감성이 풍부해지는 것을 그 사람도 느끼니까 시인들이 시를 들려줄 때 그 사람이 가슴이 울렁거리는 사람을 만나면 시인이 자신이 시를 보고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았구나라는 기쁨을 가지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 민정이. 나는 그 시인으로부터 그 시로 가슴이 울렁거리는 사람은 나중에 한 번 더 시나 그런 거를 찾아볼 것 같거든, 내 생각으로는. 그러면 그 중에서 괜찮은 시가 있으면 그런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하면서 시가 널리 성장할 수 있고, 또 시인이 많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 가슴이 울렁거리는 사람과 만나는 게 시인의 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제인이. 음, 음, 나는 아직 생각을 다 못했어. 하경이. 나는
나는 두 가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약간 자신의 시를 잘 이해해주고 잘 감동을 해주고 어떤 자신과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슴이 울렁거리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런 사람한테서 약간 시를 쓸 소재나 감수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 태연아, 생각했어? 나는 약간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든다는 사람은 약간, 다른 사람한테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 이거 물어보는 게 맞는 거예요? 주인, 주인아, 생각 못했어? 나는 이 주인공 아이가 자기가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하잖아. 이게 나는 설렌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여기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하니까, 어, 아이가 되게 상상력과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거를 느끼고,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뭐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것과 비슷하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를 읽지 않는 쓸모 있는 것만 추구하는 그것들은 이제 막 딱딱한 이성, 사고, 계산에 기반한 어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이와 같은 마음, 그 감성, 어떤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그 감성이 풍부한 그러한 그 아이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다시 이제 그 시를 써도 시를 읽힐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시의 가치를 서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바람 이것들을 꿈이라고 얘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임금님에서 임금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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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 총장이었던 그 아저씨를 질투하고 이렇게 자기가 대신 죽게 되잖아. 이거 왜 이렇게 자기가 왜 이렇게 임금님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 하정이 나 잠깐만 질문 한 번만 다시 말해줄 수 있어? 내기 마지막 임금님에서 여기 옛날에 춘장이었던 이 아저씨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책의 주인공. 이 사람이 계속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고 임금님은 이 사람을 질투해서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왜 임금님이 이렇게까지 했을 거라 생각을 해? 임금님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라 생각해? 사실 너무 그 문제랑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질투라 생각해. 사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질투하면은 그게 끝도 없잖아. 어떤 거를 더 나으면 어떤 게 보이고 어떤 거가 제가 더 나은 것 같고 남이 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 제가 더 행복한 것 같고 자긴 덜 행복한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딴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게 되면 사실 딴 사람을 질투하거나 미워할 때 사실 행복하거나 행복해지진 않잖아. 그러니까 사실 웃긴 게 그 사람이 나는 그
그 사람이 불행하게 할수록 자기도 불행해졌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그 사람이 계속 행복한 거를 질투해서 그 꼴을 못 보고 결국 그렇게 된 거라 생각해서 사실 질투가 만든 불행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제인이. 이따가 다시 해볼까? 민정이. 나도 하경이랑 비슷하게 질투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임금님이 그 사나이를 질투하면서 되게 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다니 이건 법을 어긴 일이고 이치 어긋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임금님도 사실 이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데 불행해지면은 이 불행이 다 저 사람 탓인 거라고 여기고 질투심도 더 커서 결국은 질투심이 너무 강해져서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이 행복해지는 꼴을 못 보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서 나중에 마지막에 독배를 대신 빼앗아 마신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 생각해. 세진이. 나는 이 임금님이 누구보다 가장 행복해지고 싶고 그래서 자신이 더욱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상대를 행복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이 임금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죽음을 불러온 것 같아. 세연이. 내 생각에 임금님한테는 우리한테는 약간 행복이 마음이 되게 좋은 거잖아. 근데 임금님한테는 행복이 마음이 아니고 몸이 좋은 거 약간 자기가 행복하면 잘 산다는 약간 그런 걸 갖고 행복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들어야 자기가 약간 불행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임금님이 뭔가 감정을 별로 못 받아서 이랬을 거라 생각을 해. 그래서 자기가 못 받은 감정을 남이 받으니까 질투를 해서 이렇게 특이하게 행복해 보이는 이 총장이었던 사람을 다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까지 했던 것 같아. 선생님은요? 저는 애당초 임금이 그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 것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러한 잘못된 목표에 너무 집착한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그런 잘못된 목표를 세운 것들이 자신이 임금이라는 어떤 그런 사실들에 너무 빠져있지 않았나. 그 임금이면 특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자기를 불행으로 몰고 간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행복을 자기가 쌓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는 것에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구도 설정들 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정이. 그 자전거 도둑 챕터 마지막에 쓰나미가 아버지가 그리워져서 결심을 굳혔다고 나오고 끝나는데 너희들은 이 뒤에 쓰나미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하경이. 나 잠깐만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해줄게. 알았어. 하랑이. 나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 것 같아. 그리고 부모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다음에 일을 찾고 일을 찾으러 갈 것 같아요.
세진이. 난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 자전거 도둑 챕터 마지막에 수나미가 아버지가 그리워졌다고 하고 결심을 굳혔다고 나오고 끝나는데 너희들은 이 뒤에 수나미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몇 쪽? 책 45쪽 자전거 도둑 책 마지막 결말이 네. 어떻게 끝나냐면 이 수나미가 결심했다라고 하고 끝이 나는데 그 이후 뒷이야기에 대해서 예상하기 질문한 겁니다. 아니, 전 청수나무로 빛났다라고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 뒷이야기 어떻게 될 거냐, 그 뒤에 수나미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고 지금 예상하게 한다고. 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형과 같이 그런 도둑질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집에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생활할 것 같아. 제인이. 음,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거? 세연이. 내 생각에도 약간 아버지 돈을 조금만 더 벌다가 그 수남이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약간 다 같이 옛날처럼 다시 살 것 같아. 하경아, 이제 대답할 수 있겠어? 나도 아버지한테로 가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로 가서 조금 자신이 한 짓을 말하고, 여기서 도시에서 여기서의 현대인들이 나무라기는커녕 그냥 손에 안 난 것만 좋아하는 게 조금 그랬단 얘기도 하고, 뭐 열심히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걸 의논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거기서 새로운 일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 나도 하랑이랑 비슷하게 일단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사실을 말씀드려서 혼이 난 다음에 일을 해서 그 차 주인한테 가서 그 일해서 번 돈을 주면서 미안했다고 정말 죄송했다고 사과를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족을 위해서 일했을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뭐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 자전거 지금 전파사 일하는 사장님과 어떤 그런 비도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돈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서 양심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을 것이다. 또 고향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움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 땅을 이렇게 밟아보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어쨌든 다시 자기가 어떤 삶을 살 것인 건가는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에서 보면 이 쓰나미가 결국은 이른바 도덕성,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이른바 돈 중심의 어떤 그런 생각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자기 마음 안에 어떤 그런 양심 이런 것들도 중요시 여겼고, 만약 자기가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자신 역시 그 전파사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태도를 갖게 될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그래서 바열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점차 스며들어서 자기도 어느새 심지어는 형처럼 돼버리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것들을 단호하게 끊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이 아이가 개인이 그 자전거 그 차값을 다 물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분명하게 그 사장님의 심부름으로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갔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서의 책임은
이 아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고용한 그 가게 사장님, 이 전파사 사장님에게도 사실은 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뭐 놀러 갔다가 뭐 이게 한 게 아니라 회사 일을 하러, 그것도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수금해오는 어떤 그런 업무를 수행하다 벌어진 어떤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그 회사가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면 다 착해가지고 다 이게 수나미가 잘못하고 수나미가 돈을 다 물어야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수나미가 이렇게 도둑질한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데, 사실은 법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좀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법률가가 되면 뭐 법률가가 되는 것도 하나 있겠죠. 꼭 법률가가 되지 않는다더라도 이러한 때 어떤 법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제인이. 음, 음, 저 준비를 못했는데, 네, 다음부터 준비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인이가 오늘은 6할 정도, 6할 타자가 됐습니다. 한, 뭐, 쉽게 말하면 10번 질문 6번 정도 꼴로 대답을 했는데, 그 빈도수를 자꾸 또 높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하면 돼, 제인아. 알겠니? 네, 그래서 제인이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얼마든, 그리고 너가, 뭐, 물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어. 뭐 선택 못할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는 진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가 연습하고 연습. 그래서 너가 자꾸 그것들을 선택하고 발표해보고 이런 것 자체가 수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꾸 그렇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을 쓴 작가가 누구야? 박완서. 박완서 선생님이야. 박완서 선생님은 뭐 지난주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뭐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책으로 또 유명한 어떤 그런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셨을 때 생전에 손꼽히던 여자 소설가들 중에서 손꼽히던 어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박완서 선생님의 이 자전거 도둑이라는 책 안에 5편인가 몇 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 작가가 이 박한섭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어. 여러분 읽으면서 자전거 도둑,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시인의 꿈, 옥상에 민들레 꽃, 할머니는 우리 편, 마지막 임금님, 이 작품들을 물론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작가가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주로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 혹시 그리고 느낀 사람 있어? 이 작가가 많이 얘기한 것.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이라던가, 시인의 꿈이라던가, 옥상의 민들레꽃이라던가, 할머니 우리 편, 요 것들에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점들이 뭐야? 아이들의 생각? 응? 그 아이들 생각이 뭐냐고. 작가가 뭘 강조하고 뭘 얘기하고 있냐고. 달걀은 달걀로 갚으면서는 도시와 시골, 도시에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달걀을 막 먹방하는 거, 함부로 막 하는 것들에 비해서 시골에서는 그 꽃 풀 한 송이가 다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잖아. 이것과 비슷한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지 않아? 응? 할머니는 우리 편에서도 그 부모님은 더 잘 사는 더 좋은 아파트로만 가고 가난한 집 애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가난한 집 아이들이 사는 어떤 그런 곳이 들판이 있고 그 식물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더 소중한 곳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 또 옥상의 민들레꽃도 그 최고급 아파트인데, 그 최고급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어나는 사람들은 아파트 값 떨어질 것만 걱정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자연 속에 자라는 민들레꽃, 내 어떤 끈질긴 의지들, 그 다음에 사람을 쓸모없는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자체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존중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뭐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여겼던 거고, 시인의 꿈에서도 역시 그러한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들어가잖아. 물질만 추구하고 인공적인 거, 사람들이 편리만 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박완 선생님의 자전거 도둑의 이 작품은 이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인생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4쪽에 보면 몸이 잘 사는 것과 마음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이 잘 사는 것과 마음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 94쪽. 몸이 잘 산다는 건 편안한 것에 기들여지는 거고, 마음이 잘 산다는 건 편안한 것으로부터 놓여나 새로워지는 것이란 거. 또 몸이 잘 사는 거는 누구나 비슷하게 사는 거고, 마음이 잘 살게 되는 건 제각기 제 나름으로 살게 되는 거. 그렇지. 그럼 작가는 여기서 이 박완 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다는 거 우리가? 마음이 잘 살게 살아요. 마음이 잘 살게. 즉 편한 것에 길들여지지 말고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고 비슷해지지 말고 각각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들. 세상에는 남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삶이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시는 틀에 맞춰서 틀에 밖에 쓰는 것들이 아니라 뭐 어떤 그 자유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삶들. 시는 물건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 기쁨, 바람 등을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야? 시인의 어떤 그런 삶인데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 시인은. 또 아까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이란 에서도 마찬가지지. 도시 아이들의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들판에 있는 풀의 이름을 알고 생명의 신비를 알고 그 달걀 하나하나의 그 소중함을 알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다라고 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도 있고 맞아 동의할 수도 있고 이건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 여러분 보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 아파트에 이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 나오고 좋잖아. 근데 여러분 보고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없이 살라고 그러면 뭐 저 길바닥 가서 일하라고 그러면 과연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겠냐는 얘기지. 여기 그런 얘기도 나와. 그 옥상의 민들레꽃인가? 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 이유가 116쪽에 이런 얘기야. 여름에 창문을 닫고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는다. 이게 뭔 말이야? 왜 여름에 창문을 닫고 겨울에 창문을 열어놔? 여름에는 에어컨에 드니까 창문을 닫아두고 겨울에는 모르겠어. 원래 옛날에는 여름에 창문을 뭐 해야 돼? 활짝 열어놔야지. 그래야 바람이 들어오고 저기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 집은 여름에 창문을 닫아도 된다는 거야. 왜? 에어컨을 틀어놔서 시원하니까. 또 겨울에는 창문을 꽉 닫아야 되지. 왜? 찬바람이 안 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 아파트는 겨울에 창문을 열어도 된다는 거야. 왜? 따뜻하니까. 난방을 아주 빵빵하게 틀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도 문을 열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른바 이게 부의 상징이 겨울에도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부의 상징이야. 또 반대로 여름에 뭐해? 두꺼운 옷 입고 긴팔 옷 입는 게 부의 상징이라고. 왜? 얼마 에어컨을 뭐 했으면 세게 틀었으면 긴팔 입고 이불 덮고 자겠어. 그런데 그래서 그것들이 뭐라는 거야? 우리가 잘 사는 거고 부자고 이거였단 얘기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른바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 위기였던 그런 시대에 이렇게 부자들이 펑펑 에너지를 써대니 이 지구가 몸살 앓는 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반성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택할 거냐는 얘기지. 돈 많이 벌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뭐 이렇게 따뜻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런 자연의 질서에 맞춰서 사는 삶을 살 것인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 작가는 아예 노골적으로 뭐야?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삶, 자연적인 삶,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아름다움이다라고 이 책을 통해서 이 저자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것인지, 그건 또 여러분의 선택일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들은 단지 그냥 이야기 스토리를 즐긴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끔 책 제목만 보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이 좀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책 제목과 출판사 같은 걸 꼭 같이 확인을 꼭 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린이를 위한 세계 법률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법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책은 이제 법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달해 왔는지 법의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그러한 책입니다. 토토북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세진아, 너 갖고 네. 있는 책이 몇 권 더 갖고 있어? 안 한 책? 아는 책이요? 잠깐만요. 다른 친구들 나가도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아직 몇 권 남았어요. 똥쌀 할머니하고 문화재로 배우는 근대 이야기도 있어? 네? 똥쌀 할머니, 문화재로 배우는 근대 이야기, 홍길동전. 뭐까지 있어? 몰라? 어, 이거하고 상꼬라이들밖에 없어. 세계 법률하고 상꼬라이들은 우리 안 할 건데, 지난번에 그 방학기할 때 열린 거여서 그 네. 어린이를 위한 세계 법률 여행이 끝났고, 똥쌀 할머니라는 책은 없다고? 없어요. 알겠어. 그래, 잘 지내고. 네, 잘 안녕히 계세요. 지내라.